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진행하는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 먼저 보겠습니다. 50% 명기 첨예한 대치전선 여 수용 불가 야 합의 파기,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어제 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내 공적연금 강화 논의기구 구성 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이 합의 파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5월 임시국회 내 관련 법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선 기탁금은 아내 비자금, 국회 대책비서 남긴 돈 대여금고 보관, 홍준표의 구차한 해명, 이런 제목입니다. 상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6월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은 아내가 대여금고에 넣어둔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턱밑까지 다다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를 자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답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군, 북한 SLBM 발사 위성으로 지켜봤다, 이런 제목입니다. SLBM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입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북, 비대칭 전력에 뒷북만 치는 우리 군. 북한은 이르면 오는 2017년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신형 잠수함 한 척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대응은 아니하다, 이런 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입니다. 항공기 보안 전담 무장 경찰관 뜬다,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기 안에서도 미국처럼 총을 든 경찰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모든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에 사법권을 가진 에어 마셜 등을 포함한 보안 요원을 최소 2명이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기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서울신문 일면 보겠습니다. 1%대 초저금리 시대 부작용, 가계 순이자 소득 26년 만에 최저, 쥐꼬리 이자의 장년층 웁니다, 이런 제목의 기획 기사네요. 가계의 순이자 소득이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이자 소득은 예적금 등으로 벌어들인 이자 소득에서 대출 이자 등으로 나간 돈을 뺀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순이자 소득 감소폭이 크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초저금리 시대의 부작용도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오늘 서울신문이 일면 머릿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갑질에 전당된 국회, 입법권력 국회. 국토교통부 국장 A씨, 최근 한 달 새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의정 보고서용으로 금배지들과 찍은 사진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고요. 이 간부의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올해 말까지 정부가 성안해야 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때문입니다.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사진에 A씨의 얼굴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가 갑질의 전당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보겠습니다. 북한 2, 3년 내 SLBM 탑재 잠수함 전력화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북한이 앞으로 2, 3년 내에 이 SLBM을 탑재한 신포급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북한이 SLBM까지 완전히 자체 개발해 완벽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4, 5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이 됐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 일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부, 야당 은폐 마케팅, 야당, 노인들 도적돼.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확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안녕하세요.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쇠곤장님, 오늘과 내일님, 파랑님님, 로니님, 우유캡틴님, 클로렐라님 등등, 볼루맨님, 많은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들이 게시판 통해서 또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아침이 밝아오면서 많이 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제 오후부터, 저녁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날씨가 많이 어두웠는데, 구름이 아직 좀 끼어있는 것도 같습니다만, 곧 완전히 화창해질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정부, 야당 은폐 마케팅이다. 야당, 노인들 도적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합의한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어제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것을 세금 폭탄 1702조 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 이 명목소득 대체율 50% 명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 국민연금 강화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 최고위원회의에서요, 청와대의 세금 폭탄 주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 원칙을 무력화한 것이라면서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 행위를 멈춰달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동원해 통계를 조작하고 극단적인 허위 수치를 제시해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은 대한민국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 갔다. 노인들이 이젠 도적이 됐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반면 새누리당은 어제 오전에 최고위를 열고요. 5.2 합의안 범위 내에서 야당과 재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로 인상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요. 선 공무원 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사회적 논의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사실상 수용한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서 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은 제외하고 국회 규칙을 만드는 것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의 방침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 50%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신문의 전망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을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형표 장관은 특히 2060년에 고갈된다는 전제를 밝히지 않으면 은폐 마케팅이라면서 이 야당의 공포 마케팅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지금 핵심이 되는 건 야당의 주장대로라면은 1702조의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정부 여당의 방어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한국일보 사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1702조 세금 투입 주장 황당 이런 워딩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누구의 워딩인지 등등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1702조 원의 세금 투입이 필요하고 보험료를 올릴 경우 1인당 209만 원이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어제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야당 추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 연금 전문가입니다. 연금학계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복지부가 주장한 국민연금 폭탄론에 맞서서 설전을 벌여온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앞으로 65년간 1702조 원의 혈세 부담이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 연금 비용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에서 나온 주장이라며 악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김연명 교수는 적립금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금을 통해 연금 일부를 충당하는 현재 부분 적립 방식 재정 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가 아니라면 미래 세대의 불만을 일부러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지난해 1월 연금법 일부 개정에서 국가의 책무로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논란 끝에 세금 투입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는 쪽으로 고쳐졌습니다.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에 세금이 투입되는 것처럼 언급해 지나친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겁니다. 이 세금 투입 없이 보험료율 상향 조정으로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에만 34조 5천억 원, 가입자 1인당 무려 209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청와대 계산법 역시 황당한 주장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을 합니다. 김 교수는 이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했다가 사실상 철회한 보험료 2배 인상 주장과 동일한 가정을 전제로 한 비현실적 추산이라며 이처럼 보험료를 2배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연장되는 것을 넘어서 황당할 정도의 적립금이 쌓이게 된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납득할 만한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세계일보 사면으로 가서 관련 기사 한 꼭지 더 좀 보겠습니다. 높은 보험료 대신 소득 대체율도 50에서 70%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복지 선진국 유럽은 총소득 20% 수준의 높은 보험료를 내는 대신 50에서 7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국민연금연구원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2010년 기준 명목 소득 대체율은 그리스
100.8%, 예. 룩셈부르크 91.2%, 스페인 86.5%, 네덜란드 84.5%, 이탈리아 80.2%, 독일 41.9%, 덴마크 48.8%, 벨기에 51.3%. 아, 굉장히 높군요. 우리나라보다 예, 크고 작게 대부분 크게 높습니다. 예,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국가는요, 2050년까지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 67.9%, 룩셈부르크 71.7%, 스페인 79.1%, 이탈리아 58.8% 등으로 이 과잉복지 논란을 겪은 나라들은 최대 30%포인트까지 일단 낮춘다, 이런 방침이라고 하고요. 반면 독일, 덴마크, 벨기에 등은 각각 보장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40% 중반에서 50% 초중반대의 소득 대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보장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니까요. 한 60-70%, 예, 60-70% 선에서 유럽 선진국, 유럽 복지국가들의 연금 소득 대체율 예, 비율이 맞춰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소득 대체율에 대한 국제 표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노동기구 ILO죠. ILO는 1952년 노령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2인 가구 기준 30년 가입 시 40%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1967년 45%로 상향 조정했고요. 선진국은 55%까지 올리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은행도 저소득층은 퇴직 이전 근로기간이 짧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이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죠. 60%를 넘으면 보험료 부담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현실적인 우려도 있긴 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소득 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이건 당연히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2012년 기준 유럽 각국의 총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스페인 28%, 오스트리아 23%, 핀란드 23%, 그리스 20%, 독일 20%,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가장 낮은 룩셈부르크만 해도 16%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 9%죠. 예, 많게는 3배 정도 됩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실질 소득 대체율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룩셈부르크 79%, 프랑스 65%, 오스트리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58% 등등, 예,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실질 소득 대체율이요.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한다. 영국은 연금위원회가 3년 동안 만든 보고서를 정부가 무려 40일 동안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든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수치 1, 2%에 집착하지 말고 큰 틀에서 좀 더 많이 내고 훨씬 더 많이 받아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또 일정 부분 대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연금 문제 살펴봤고요. 성완종 리스 파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인물은 예상하시듯이 홍준표 경남지사입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선 기탁금은 아내 비자금, 국회 대책비서 남긴 돈, 대여금고 보관, 홍준표의 구차한 해명, 이런 제목의 일면 기사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받고 있죠.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은 아내가 대여금고에 넣어둔 비자금에서 나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 턱밑까지 다다른 수사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를 자인했다, 초점을 좀 흐려가지고 다른
논의로 물타기를 좀 해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 어제 경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심한 듯이 많은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홍 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 재보궐선거 당시 공보지원단장을 역임한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성전 회장하고 통화하는데 돈 심부름을 했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내 캠프에 큰 거 한 장을 전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이 있다. 그게 배달 사고였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진술서를 4월 30일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박 전 시장을 불러서 조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달자였다는 윤모 씨를 통해 돈이 오갔다는 내용, 이건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잘못된 추측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신의 주장, 이른바 배달 사고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황 증거 비슷하게 제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지사는 또 아내가 집 근처 은행에 대여금고를 빌려서 2011년 6월 당시 3억 원가량 가지고 있다가 1억 2천만 원을 5만 원권으로 내줘서 기탁금을 냈다. 아직도 1억 5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검찰에는 아직 일정표, 당대표 경선 무렵에 일정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윤 씨가 수시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표를 먼저 제출했을 때 그 일정에 끼워 넣어서 돈을 주었다고 하면 도리가 없다. 그래서 중요한 알리바이인데 먼저 우리 패를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로 주장한 것으로 읽힙니다. 홍준표 지사의 해명은 재판을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는 먼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죠.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 1억 원을 중간에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서 윤 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는 수사 대상인 2011년 당대표 경선자금 1억 원에 대해서도 배달 사고를 주장해 왔습니다. 홍 지사는 또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선 기탁금 1억 2천만 원도 아내한테서 나왔다며 성전 회장 돈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았다고 강조한 겁니다. 변호사 시절에 번 돈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때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면서 다달이 받은 국회 대책비 중 일부를 남겨서 생활비로 아내한테 줬는데 아내가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기탁금으로 쓰라고 줬다는 얘기입니다.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요, 홍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쓸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과 논리를 준비한 것 같다. 기소 이후까지 대비해서 장기적인 포석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부장검사는요, 대여금고 주장은 검찰 입장에서도 진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얘기다. 자기가 살짝 흠이 나는 것을 감수하고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정치적인 흠이 좀 나더라도 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은 한번 다퉈보겠다,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상황이 홍 지사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고 합니다. 홍 지사는 당대표 경선 자금 1억 1천여만 원, 기탁금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8일 소환조사에서 경선자금 소명자료는 충실히 제출했지만 기탁금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검찰의 한 특수부장은 조사 당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내용을 며칠 뒤 부랴부랴 해명했는데 그 내용이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면기사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아내 뒤에 숨은 홍준표, 과거 뇌물사건 방어 논리 짜깁기. 부정한 돈이 아니라면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 은행 대여금고에다가 그 큰 돈을 현금으로 보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입니다. 아내가 생활비로 쓰라고 주었더니 차곡차곡 대여금고에 모아두었다는 그 돈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홍지사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자가 한 푼도 붙지 않는 대여금고에다가 현금을 보관할 이유가 있겠느냐. 대여금고 내 비자금은 과거 장롱 비자금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게 경향의 지적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야당은요, 이 장항로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정한 돈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장 실장의 내연녀 계좌에서 27억 원이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장 실장의 내연녀가 일본인 다나카상을 만날 때마다 수천만 엔씩 총 2억여 엔을 받아 장롱 속에 넣어둔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었죠. 10년간 거액의 현금을 장롱 속에 보관했다는 발표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장 실장의 수뢰 사실을 공개했고 그는 구속됐습니다.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윤모 씨, 돈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슬롯머신 박철원 사건과 닮은 꼴이다, 이런 지적을, 분석을 경향은 또한 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초기부터 윤모 씨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11일에도요, 어제였죠. 2012년 경남지사 선거에서도 성 전 회장이 윤 씨를 통해 큰 거 한 장을 보냈으나 배달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제3자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씨의 신뢰성을 흔들면서 2011년에도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역시 금품수수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레토릭입니다. 특히 홍 지사는 1993년 검사 시절 육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이 같은 방어 논리를 직접 깨고 그를 구속시켰습니다. 당시 박철원 씨가 배달 사고론을 제기했던 모양이죠.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수사검사였던 홍준표 당시 검사가 배달 사고론을 깨고 박철원 씨를 구속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슬롯머신 업계의 대부 정덕진 형제가 홍모 씨의 평창동 집에서 박철원 씨에게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 씨는 처음엔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박철원 씨가 기자들에게 정 씨 형제가 돈을 줬다면 홍 씨가 가로챘을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분개한 홍 씨가 박철원 씨가 돈 받는 장면을 공격적으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자, 쓰다 남은 국회 판공비, 생활비로 줬다, 이런 주장 또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도덕성 추락, 횡령 공직윤리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생활비로 가져갔다는 점이 이게 대놓고 얘기할 말이냐, 대놓고 내가 그렇게 했었다라고 주장할 일이냐, 이런 의문이, 좀 황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당장 공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 지사의 도덕성이 걸린 문제인데다 실정법 위반 소지도 있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지급되는 공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의무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 지사도 이를 예상한 듯이 일부 재산 등록 과정이 잘못된 점은 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해보시면 알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국회 운영위원장이 경비를 비자금 출처로 제시한 것은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향의 분석입니다. 검찰이 이 부분 수사에 착수를 하면 정치권 실세들의 자금 운영 관행을 별도로 건드릴 수밖에 없어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경향은 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지사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가 굉장히 구차해지고 또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무튼 검찰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한국일보 일면 기사가 눈에 띄는군요. 예,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잡아가두고 수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이죠. 문무일 검사장, 대전지검장이 팀장입니다. 수사팀은 지난 8일 홍 지사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2억 원 이상 수수가 검찰 내부 영장 청구 기준이어서 당초에는 불구속 기소 의견이 많았는데 홍 지사 측이 돈 전달자인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팀 분위기도 급변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고요. 수사팀은 회유 의혹의 최종 확인을 위해 홍 지사의 측근 엄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내고 현재 한 지방대학 총장으로 재직 중인 엄 씨는 지난달 중순 윤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냐라면서 회유 시도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 지사가 이를 지시한 게 사실이라면 증거인멸 교사죄의 추가 적용도 가능합니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요, 경남기업 관계자 2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놓고 정작 홍 지사에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수사팀에선 영장 청구 의견이 대세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진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사면에 실린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2인의 악수라는 제목의 사진 기사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1억 원 수수 의혹으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어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경남 민영방송 KNN 창사 20주년 기념 포럼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미소 띤 얼굴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의자에 앉아 있고요.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가와서 선체로 악수를 청해서 악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눈을 마주치고 있진 않지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각각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웃고 있네요. 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지에는 부산시장 2억 원이라는 말도 적혀 있죠. 서시장, 서병수 시장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날 만남에서 서병수 시장이 홍 지사에게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지사는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그냥 웃었다고 하는군요. 예. 성완종 리스트 속 2인의 만남, 예, 이런 제목의 흥미로운 사진 기사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6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한길도 문재인의 직격탄, 비주류, 문 흔들기 본격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예,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 대표죠. 김한길 전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김한길 의원이 어제 친노 패권주의를 거론하며 문재인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비주류인 이종걸 의원이 지난 7일 원내대표에 선출이 되고, 다음날 박지원 의원이 문 대표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는 없다고 한 데 이어 김한길 의원까지 문 대표 책임론에 가세하면서 4.29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비주류들의 문재인 대표 체제 흔들기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한길 의원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거 참패 이후 사퇴만이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선출직의 의무만 강조하는 건 보기에 참 민망한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메시지를 놓고 당 안팎에선 사실상 문 대표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한길 의원 쪽에선 새로운 결단이 반드시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 요구에 대해 문 대표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설명이 뒤따랐다고 하고요. 김 의원의 공세를 두고 당 안에서는 예견된 일이지만 김한길 의원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놀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한길 의원을 재촉한 건 문재인 대표의 위기 대응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표 어제 오전에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다라는 말이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면서도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지금 전남 여수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을 중심으로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 공갈 발언 논란의 당사자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어제 여수를 찾아 내려갔다고 합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으로부터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또 그걸 받아들이겠다고는 했는데 사과 수용과 사퇴 철회는 별개 문제다라면서 사퇴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일축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일축했다는 얘기죠. 갈등 국면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요, 공갈 발언을 하고 봄날은 간다고 노래 부르는 최고위원이 있는 봉숭아 학당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높다. 당장 문 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 다들 조심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문 대표가 분명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다. 그럼 사실상 지금의 지도부 체제는 무력화되는 것이죠. 물러나는 것이겠죠.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신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당 4.29 전패 뒤 북적대는 손학규 강진 흑집,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머물고 있는 전남 강진의 흑집이 문전성시라고 합니다. 정작 본인은 정계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일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4월 중순께 원내대표 경선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러 손 전 고문을 만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0일엔 손 전 고문의 팬클럽인 민심산악회 회원
80여 명이 찾아가서 손 전 고문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산악회 회원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흙집 앞마당에 펼쳐놓고 손 전 고문하고 나눠 먹었다고 하고요. 손 전 고문의 측근이죠. 김유정 전 의원은 산악 회원들이 그동안 등반대회를 함께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손 전 고문은 계속 고사해 왔다. 10일엔 회원들이 장흥에 천관산을 갔다가 인근에 있는 흙집 앞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거절하지 못하고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손 전 고문이 자서전 출간을 준비 중이란 말도 돌고 있지만 한 측근은 책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이런 설명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손 전 고문이 이미 야당 정치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군요. 현재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이 손 전 고문과의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손 전 고문은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수원 8달에 출마했다가 패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 백년사 부근에 칩거해 왔습니다. 공교롭게 4.29 재보선에서의 야권 전패가 이번에는 그를 토굴에서 여의도로 불러내는 호출 신호가 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서울 구기동에 전셋집도 마련했다.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죠. 자,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리얼미터, 국민 절반 호남신당 공감 못해.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4.29 재보궐선거 이후 광주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누르고 의석을 얻은 천정배 의원이 호남신당 창당을 시사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이 됩니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이죠. 리얼미터가 지난 6, 7일 이틀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6%로 공감한다는 의견 약 37%보다 9%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른다 이런 응답이 17% 정도 됐고요. 특히 응답자들의 정당 지지별로 보면 야권 지지 성향 응답자들이 여권 지지 성향 응답자들보다 강하게 비공감 의견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공감이 47%로 비공감 39%보다 높았습니다. 이 진보층에서는 비공감이 약 63%로 공감 약 2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 응답자들은 대다수가 호남신당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은 공감한다 이런 의견이 다소가 높았다 이런 내용이군요. 이상합니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왜 이렇게 호남신당이 생기는 거를 찬성할까요? 야권이 분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내심 다들 갖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울신문 3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돈 얘기입니다. 금리 얘기인데 웃픈 1%, 내수 살리려 금리 내렸지만 씀씀이 더 줄었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1% 시대라는 가지 않은 길을 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각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보려는데 있습니다. 돈을 풀어가지고 내수를 좀 띄워보겠다 이런 것이었죠. 하지만 금리를 내려도 소비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 금융자산이 금융부채보다 많은 자산 구조상 초저금리는 이자 지출 감소보다 이자 소득 감소를 더 필연적으로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 등을 금융사에 넣어두고 이자로 사는 은퇴 계층의 타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75%로 내리던 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반대한 두 금통위원의 주요 근거 중 하나는 낮은 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한 채 가계의 부채만을 키울 것이라는 걱정이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5차례 금리를 내려 돈이 많이 풀린 상태라 금리 인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본 겁니다. 중국이 지난 10일 기준금리를 2달여 만에 다시 0.25%포인트 내리면서 우리나라도 가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가계의 소비 성향은 2011년 74.1%에서 지난해 72.9%로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가계는 소비를 더 줄인 겁니다. 특히 소비 성향 감소폭은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경우 2.1%포인트로 가장 컸습니다. 60대 이상 가구주는 전체 소득 중에서 재산소득이 유일하게 1~2%를 차지하는 계층입니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될 수 있는 저축을 갖고 있지만 저축의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전체 가구의 재산 소득은 지난해 월 1만 9,681원이었지만 60대 이상은 4만 1,723원으로 2배를 넘습니다. 하지만 2012년과 비교하면 60대 이상의 재산 소득은 월 5만 5,754원에서 1만 4,031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이 기간 다른 연령층은 이자 소득이 오히려 늘었거나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60세 이상이 금리 인하에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좀 넉넉하게 돈을 좀 써줘야 하는 60대 이상 계층이 오히려 금리 인하에 직격탄을 맞아서 지갑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 소득 감소 부작용은 올 하반기에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서울신문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체험적으로 이를 자각한 중장년층은 불안한 노후와 생활비 걱정에 소비를 더 줄일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민의 빚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자 소득 감소에 따른 고통보다 대출이자 경감에 따른 혜택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나날이 쏟아져 나오는 각종 분석 기사를 살펴보면 초저금리 정책, 돈을 풀어서 내소를 띄워보겠다는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은 일단 그렇게 효과적으로 먹혀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6면이 아니라 8면이군요. 경향신문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규직 늘린다더니 용역 파견만 늘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파견, 용역 등 간접 고용을 늘리면서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간접 고용을 사실상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를 해결하지는 못할 망정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를 경향신문이 분석해본 모양입니다. 그래 봤더니 올해 1분기 말 혀가 자꾸 꼬입니다. 올해 1분기 말 현재 34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소속 외 인력, 즉 간접고용 인력이죠. 이 간접고용 인력이 6만 5,748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700여 명 늘었습니다. 2010년 5만 5,923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약 1만 명이나 늘어난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데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도리어 불안정한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간접고용은 해당 기관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지만 소속은 파견회사나 용역회사에 두고 있는 고용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간접고용이 많은 공공기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가장 많네요. 7,600여 명입니다. 이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주택관리공단,
등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관리직만 정규직이고요. 소방, 경호, 세관 등 80% 이상의 상시 업무 종사자들이 간접 고용 근로자입니다. 10명 중 8명 이상이 간접 고용 종사자, 불안한 고용 형태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경향신문이 고발하고 있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용역계약을 맺어 고용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간접고용 정책과도 연결돼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요. 정부가 사실상 간접고용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원과 인건비를 통제하고 인건비를 많이 쓰면 경영평가에서 점수를 깎으니 공공기관은 그 핑계를 대고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겨레 구면입니다. 검찰 민변 변호사 징계 신청 기각 변협의 반발, 법무부의 이의 신청이라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이 민변 소속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어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민변 소속인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의 징계를 변협에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월 두 변호사의 행동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징계 신청을 기각했죠. 검찰이 이에 불복해 변협 징계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변협의 두 차례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또다시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자, 경향신문 8면입니다. 상지대 재단 김문기 총장의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징계 이런 제목입니다. 상지대 재단이 교육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상지대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문기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직은요,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교육부 방침과 크게 어긋나는 징계 수위입니다. 이 상지대의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상지대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통보 다음 날인 지난 3월 11일 이사회를 열어서 김문기 총장의 장남 김성남 씨를 포함한 신임이사 3명을 선임하고요. 교육부에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성남 씨 외에 다른 이사 2명도 김일남 전 상지여고 교장, 최선용 전 대관연고 교장 등 김 총장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김 총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들 3명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김문기 총장이 해임되더라도 족발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상지대의 꼼수를 교육부가 인정해줬다. 이런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상지대 김문기 총장 온갖 사학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배경을 등에 업고 대학 재단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면입니다. MB 청계재단, 장학재단 아닌 투자회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사재를 털어서 만든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의 장학금 지급액이 4년 만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청계재단의 부동산 임대 수입과 단기 금융상품 투자는 불어난 반면 기부금 수입은 거의 없어 재단이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방기하면서 수익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뭐 장학재단이냐 그런 소리겠죠. 아무튼
예, 기부금도 없고, 예, 투자 수익만 늘어나고 있고, 뭐 조금은 이상한 장학재단인 것 같습니다. 자, 5월 12일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효진 PD였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데 그래도 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